자, 여러분, 드디어 루브르의 3대 걸작 중 하나, 사모트라케의 니케 앞에 섰습니다. 이 압도적인 크기, 몸을 날아오를 듯 기울인 모습, 그리고 활짝 펼쳐진 날개, 정말 여신을 직접 마주한 듯 가슴이 뛰지 않으시나요? 사실 루브르 박물관에 유리 피라미드가 생기기 전까지 이 작품은 관람객이 입장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조각상은 루브르의 상징이자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니케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승리의 여신입니다. 이 조각상은 기원전 190년경 해전에서 승리한 로도스 섬의 주민들이 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바쳤다고 전해지죠.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이 다루게단은 과거 루브르 궁전의 무도회장이었던 웅장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니케상은 그 중심에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여신의 머리와 팔은 사라졌지만 이 조각상은 오히려 불완전함 속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1863년 그리스 북부의 사모트라케 섬 그곳의 성소 언덕에서 이 조각상이 발견되었을 땐 100여 개의 파편으로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 프랑스로 옮겨와 퍼즐을 맞추듯 하나하나 복원된 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입니다. 조각상 옆 유리 케이스를 보시면 당시 함께 발견된 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은 손 조각이지만 작품 전체의 위엄과 크기를 짐작하게 하죠. 미술사학자들은 이 손의 모양을 통해 니케가 월계관을 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펼친 채로 승리를 맞이하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추정합니다. 이 조각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움직임 그리고 바람입니다. 니케는 지금 막 거센 바닷바람을 가르며 뱃머리에 내려앉은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정지된 돌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느낄 수 있죠. 특히 눈여겨보실 부분은 드라페리입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얇은 옷주름 표현이죠. 그리스인들이 입던 얇은 아마포 속옷이 몸에 밀착되어 마치 젖은 천처럼 살결을 드러냅니다. 배꼽까지 드러난 정교한 묘사, 그리고 살짝 비틀린 골반과 균형 잡힌 다리, 이 모든 것이 조각의 정적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헬레니즘 예술의 혁명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이 니케 여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브랜드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브랜드 로고는 니케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창립자는 승리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고대 신화 속 이 여신을 브랜드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나이키 로고를 볼 때마다 이 여신의 힘찬 날갯짓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승리의 여신이 전해준 감동을 가슴에 담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날 작품은 바로 사랑의 신 큐피드와 아름다운 푸시케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승리의 여신 니케를 관람하고 계단을 내려와 403호실로 들어서면 푸시케와 큐피드가 중앙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주변으로는 항상 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대리석 조각은 루브르에서 가장 낭만적인 작품 중 하나, 안토니오 카노바의 푸시케와 큐피드,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안토니오 카노바는 18세기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조각가이며 이 작품은 그의 천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걸작 중 하나입니다. 신고전주의는 화려한 바로크 로코코에서 벗어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단순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카노바는 단순한 고전의 재현을 넘어 차가운 대리석에 뜨거운 감정을 불어넣었습니다. 카노바는 고전 조각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재현하면서도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과 섬세한 감정을 불어넣는 것으로 유명했죠. 이 작품은 1789년에 완성되었고 높이 약 155cm의 대리석 조각입니다. 대리석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두 인물의 피부와 옷감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이 조각상의 포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한 장면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 장면 하나로 하나의 완벽한 서사가 펼쳐지죠.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드릴게요.
푸시케는 세 자매 중 가장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마저 위협했고, 질투한 아프로디테는 아들 큐피드에게 명령하죠. 푸시케가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하라. 하지만 큐피드는 푸시케를 본 순간 그 자신이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매일 밤 찾아가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죠. 그러던 어느 날 푸시케의 언니들이 푸시케를 부추깁니다. 네 남편이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언니들의 성화에 푸시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몰래 등불로 비춥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 앞에 있는 건 괴물이 아니라 사랑의 신 큐피드였죠. 놀란 푸시케는 등불을 떨어뜨려 그만 큐피드의 상처를 입히고 맙니다. 큐피드는 화도 나고 자신을 믿지 못한 배신감에 홀연 사라지죠. 그 후 푸시케는 큐피드를 다시 만나기 위해 홀로 길을 떠나고 아프로디테가 내린 수많은 시련을 견뎌냅니다. 마지막 시험은 저승에서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죠. 그 상자에는 아름다움이 아닌 죽음의 잠이 들어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연 푸시케는 쓰러지고 그 순간 큐피드가 나타나 입맞춤으로 그녀를 깨웁니다. 이 조각이 바로 그 장면. 영원한 잠에 빠진 푸시케를 큐피드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깨우는 그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노바는 대리석으로 피부의 부드러움, 손끝의 떨림까지 표현했습니다. 푸시케는 깨어나며 두 팔을 들어 큐피드의 머리를 감싸려 하고 큐피드는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 안으며 입맞춥니다. 사실 푸시케가 고개를 들어 큐피드에게 팔을 뻗는 이 자세는 해부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순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했죠. 이 작품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감정들이 보입니다. 정면에서는 애절함이, 측면에서는 긴장과 이완의 흐름이, 후면에서는 두 인물의 관계가 주는 서사가 느껴집니다. 사람이 많다면 쉽지 않겠지만 천천히 작품 주변을 돌아보며 360도 다른 각도로 관람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이 애틋한 사랑의 순간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옆 403호실의 출구를 나서면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상과 반항하는 노예상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지금 여러분은 드논관 영층 조각상 전시구역에 계십니다. 아, 여기서 잠깐만요. 루브르 박물관은 총 5개 층으로 구성된 건물인데요. 지하 2층과 1층, 지상 0층부터 2층까지로 표기됩니다. 프랑스 건물의 지상은 0층부터 시작합니다. 0층이 우리나라 건물 1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안내지도의 계단 표기가 헷갈리실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저는 이 콘텐츠에서 작품 위치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루브르 안내지도 표기를 기준으로 층수를 말씀드리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음 봐야 할 조각상을 찾아볼까요? 몸을 비틀고 서 있는 거대한 2개의 인물 조각상을 찾으셨나요? 이 2개의 조각상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 죽어가는 노예상과 반항하는 노예상입니다. 이 두 작품은 1513년에서 1516년 사이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무덤을 40여 점의 조각으로 꾸밀 계획이었으나 교황의 사업 중단과 재정 압박으로 계획은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작품도 완성되어 교황의 무덤에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도 완벽하게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특히 반항하는 노예상의 경우는 뒤편과 하반신의 세부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함조차도 작품의 고통과 묘한 긴장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사업 축소로 인해 교황의 무덤에 이 작품이 장식되지 못하게 되자 후원자였던 메디치가의 후손에게 이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그 후 프랑스 루이 14세가 이 작품을 왕실 소장품으로 사들이면서 이 작품이 프랑스로 오게 되었고 루브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은 이탈리아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노예상은 이탈리아 외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죽어가는 노예상을 보세요. 노예는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을 유지하며 마치 눈을 감고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입니다. 근육의 긴장은 사라지고 긴장감 대신 고요함이 흐르죠.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이 모습은 마치 육체가 사라져가더라도 영혼은 자유롭게 안식하는 순간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통해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영혼은 평화를 찾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옆에 작은 원숭이 조각은 권력자들의 사치와 억압을 은유하는 장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반항하는 노예상을 보시면 전혀 다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노예는 몸에 감긴 밧줄을 끊기 위해 온몸을 내던지듯 온 힘을 쓰고 있죠. 근육이 팽팽하게 드러나 있고 몸의 비틀림에는 절망과 결연한 의지가 교차합니다. 굳게 묶인 밧줄을 끊어내려 온몸이 비틀리고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몸부림을 통해 운명에 맞서고 속박을 거부하는 인간의 강한 의지를 조각 속에 새겼습니다. 이 두 노예상은 체념과 저항, 정적과 역동이라는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르네상스 조각이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는 대리석 속에 숨어있는 생명을 해방시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는 그의 말을 증명했습니다. 운명에 저항하는 인간의 강렬한 의지를 담아냈죠. 이곳 조각 전시 영역엔 소개해드린 작품 외에도 많은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작품을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돌아볼 작품이 많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면서 루브르의 작품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논관 영층 조각 전시구역의 주요 작품 소개는 마무리하고 다음은 주로 회화 작품이 전시된 그랑드 갤러리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다루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그랑드 갤러리는 이탈리아 회화를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먼저 치마부에와 조토의 작품이 있는 708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르네상스 태동기 경계에 있는 두 거장의 작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